또 돌아온 저격수다. 놓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얘기. 네. 원래는 교과서 이렇게 전에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아까 끝날 때 사람 외모에 따라서 차별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황병과 뭐 이 조모 이사가 네. 이 같이 이 네. 세미나에서 발언을 했는데 네. 조모 이사만 발언이 소개되는 부분에서 네. 외모 폄하적인 네. 한마디로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우리 장원재 사회자가 하셨는데 네. 솔직히 외모를 보고 하자면 우리 황변 얼굴이 크게 났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조 이사가 날 고소해도 어쩔 수 없는 이야기야. 요거-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요걸 전문 용어로 그래서 네. 언론에 황변의 발언이 소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문 용어로 그럼 살짝 바꾸겠습니다. 네. 도찐 개체. 근데 죄송합니다. 장 박사님, 딴 사람이 이야기하면 네. 이제 황변이 좀 자존심 상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이 그러시니까 별로 자존심 안 상한 것 같아요. 합시다, 하죠. 저희 이렇게 자체 저격, 네, 이런 것도. 자, 국정교과서. 근데요, 네. 박사님,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네.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는 계속 비례대표를 할 수 있게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저격을 잘한 비례대표는. 원래 지금 관례적으로 비례대표는 한 번만. 네, 근데 보니까요, 자체 저격을 잘하는 비례대표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계속 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자체적으로 저격을 잘하고 상대로 저격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셨던 김종인 의원처럼 이렇게 당적을 바꿔갑니다. 비례대표로만 4선을 하신 분. 옛날에 이미경 의원도 네.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를 하고 야당으로 야당 건너가서 가서 거기서도 네, 비례대표를 비례대표를 하고 하고, 그랬죠.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이 있구나. 있어요. 그냥 갑자기 문득 우리는 자체 저격을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회도 자체 저격을 잘하면은 오히려 좀 더 자체 정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정교과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부터 좀 짚어봐야 되죠? 기존 교과서가 얼마나 말하자면 자, 반대하는 이게 국정인가? 국정교과서가 네. 국정화를 여기서 해야 질문 될 하나요. 예. 국정교과서 사용 안 하고 8점 교과서 썼던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국정교과서 시절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다 국정교과서 시절이죠. 야, 그런데 내가 국사나 세계사를 내가 엄청 잘했어. 이 고등학교 때 아마 졸업할 때까지 한 개도 안 소장님 못하시죠? 순간먹이 에이, 있겠습니까? 서울대를 갔는데 다 잘했겠죠. 아니 근데 내가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때는 이 교과서가 한 개였으니까 한 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네. 자 2017년부터 대학 입시 수능에 네. 예?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사가. 그러니까 국영수 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안 하고 현재 상태대로 간다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7개를 배우잖아 교과서를 네. 다르게. 네. 그러면 시험 문제를 7개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만 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요? 저는 여기서 또 간만에 소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갈수록 학생들은 왜 부담이 늘어나는가? 그 교과서도 많이 나고요. 과목도 늘어나고. 저는 이 출판사하고요. 이 모종에 카르텔이 있다고 봐요. 또 너무 네. 있다 이렇게 본다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고 미리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교과서는 이거 채택이 안 돼서 안 팔리면 상당히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소장님 말씀처럼 공통된 부분만 문제를 내버리면 참고서가 안 팔립니다. 이 분명히 시중에 그 여러 종류의 교과서의 핵심만을 추려놓은 그런 참고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그 대학 입시에서 필수 과목이 되면 대학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국사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17년부터. 네. 그러려면 똑같은 책을 가지고 배워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똑같이 시험을 쳐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A 교과서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B 교과서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시험 문제로 민족사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A 교과서, B 교과서 따로 공부한 애들은 답을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월남전 파병의 의미를 갖다가 하면서 미군이 1번 네. 한국군이 왜 월남전에 파병됐는가? 1번 한국군이 파병 안 되면 미군이 철수한다 해서 2번 월남전에 가면 페이를 세게 준다고 해서 네. 3번 식민지라서 용병으로 갔다. 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갖다가 이야기하겠어.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 그렇죠. 중요한 문제는 전 처음에 대학 갔을 때요. 대학 가가지고 교과서가 뭐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가서 알아서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 책을 지정 안 해주지 않나? 우리는 책이 지정되어 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어, 뭐 이렇게 영어, 수학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사서 그냥 아예 지정되는 교과서를 공부했는데 대학을 들어갔더니 형법, 총론 여러 분이 책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내가 사서 봐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뭘 낼지 몰라. 그 잘못 선택하면은 이제 다른 학설. 예, 그러니까 뭐 특히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 선택했다가는 바로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그러면 힘들었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지. 네. 검정고시 하는 학생은 7개 교과서 중에서 어느 거를 사가지고 수능 필수 과목을 공부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이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교과서도 문제지만은 교과서보다 더 좌파 종북적인 서술을 한 게 뭔가 하면 교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교과서 지도서. 네, 이른바 교과서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 설교 잘하지요. 전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목사용 설교 강론 해설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대해서 네. 성경이 한 장이면 그거 한 10장으로 설명을 해가 요렇게 또 에피소드도 소개해라 이런 참고서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농담도 해라. 네. 그런 게 있어요? 있지요. 그런 거는 일반 사람 잘 몰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그때도 교과서 해설서가 있었어요. 네. 딱 보니까 맨날 선생님이 딱 이렇게 들고 왔다가 밑으로 교탁해서 이렇게 보고는 또 쫙 넣어가고 또 시험 때가 되니까 뭐 줄을 쪽쪽 그어 가더라고. 아, 저게 뭘까? 저것만 훔쳐보면 네. 네. 저기서 100% 시험이 나온다. 네. 혹시 그거 훔쳐서 서울대 가신 거예요? 아니, 내가 대학원 갈 때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내가 대학교 때 학교를 정하자고 막 선생들 좀 쫓아내자 교수들 이야기를 했더만은 조교가 와서 나한테 싹 양심선언을 하는 거야. 자네가 1등하면 하나도 안 뽑고 대학원 네. 시험에 네. 2등하면 한 명만 뽑고 정원이 11명인데 네. 11등하면 10명만 뽑을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떠른다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은 다 해결이 되겠는데 한 과목은 도저히 이 공부가 어디서 구석에서 낼지 해결이 안 돼. 네. 그래서 내가 교수 방으로 후배들을 그때 학교에서 조폭 보스였거든. 네. 한 30명을 동영을 해가 5분만에 맨담을 시키러 갔어. 애들을? 갔다 오는 걸 보고 책만 니는 말은 교수한테 이렇게 하고 너는 교수가 퍼는 책이 몇 페이지에 있는가만 아, 수사를. 딱 문제 네. 출제할 때가 언제라는 것을 조교를 네. 통해서 입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갔다 오더만은 뭐 320페이지에 있을지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320페이지만 다 외우면 된다. 네. 그래가 내가 대학원에 수석이 파인 사람 아니야. 오. 소장님 대학원 나오셨어요?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에 수료했어요. 아, 논문은 아직 안 내시고. 아니 내가 가만히 내가 독일에 유학을 가기로 이렇게가 좀 유학 초청도 받고 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햄프셔로요? 예? 햄프셔. 아니 독일에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 네. 그런데 내가 같은 사람까지 교수를 하려고 하면 네. 대한민국의 대학의 학문적 자질이 굉장히 떨어지겠다 생각을 해서 양심적으로 안 갔어요. 그래서 아니 저번에 그러니까 새끼 돼지 이런 종목으로 아, 햄프셔 좀, 네, 노크셔 햄프셔 좀. 좀. 네. 에이 왜? 내가 너무 경제학을 한 사람이지 축산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교과서로 가시죠. 이제 교과서로. 교과서로 가죠. 네, 네, 교과서. 제가 그러면 교과서에 대해서 바로 그냥 결론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자, 야당은 네. 맹비난하고 여당은. 세면에서 그 친일 독재 교과서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있고요. 아, 일단 네. 한 가지 확실한 거. 2017년 3월부터는 무조건 국정 교과서로 이제는 수업을 하도록 이제는 정해졌어요. 국사 교과서의 경우. 그렇죠, 네. 국사. 네, 그래서 정해졌어요. 정해졌고 정해졌고 2016년 11월까지 교과서가 다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 이제 이거는 변동이 없다는 거 확실하게 정해놓고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정쟁을 하는가? 저는 이제 그냥 바로 비판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만들면 국가가 만들면 정부 입맛대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할 게 저 국정교과서 세대거든요. 지금 제 나이 또래 여론조사 해보세요. 나 같은 우파 없습니다. 다들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놔도요.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이라면 지금 사람들이 본인 따라가잖아요. 커밍아웃 했어요? 뭐 커밍아웃 근데 안 이 했죠. 커밍아웃 예. 해도 댓글에 전혀 안 나와. 그래서 네. 그래서 국정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거나 왜곡한다고 설사 의도를 해도요 그 효과가 크지도 않은데 성경책 읽으면 네. 다 성인데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의 시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종북을 할까? 왜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마치 6.25가 무슨 대리전이다. 네, 뭐 마치 뭐 북침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 반민족 행위자 네. 청산에 소극적이었다. 뭐 그다음에 베트남전이 용병이다. 네. 북한의 뭐 3대 서습에 대해서 내재적으로 이해하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의 목적은 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 지식 사회 부분에서 노무현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요. 네. 이 쓸모없는 과잉 이념이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한테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김광석 노래 이런 것도 처음에 다 운동권 노래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문화가 아예 거기에 다 젖어버렸어요. 이런 문화를 갖다가 오늘날 대학에 가서 이런 문화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나 이념을 학생들에게 계속 개성을 시켜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야권과 지금 운동권의 텃밭을 만들어 가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왜 그게 텃밭이 되느냐.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태어나서 안 될 친일 정권이거나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출발시켰고 그것이 결국은 군사 독재, 친일파가 군인이 돼서 쿠데타를 해서 군사 독재를 가져왔고 그래서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인권 유린이 있었고 민주주의 탄압을 했고 그것이 또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삼은 거기에 또 빌붙어서 한마디로 토항을 해서 김대중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허접한 인정할 수 없는 잘못 출발된 있어서는 안 될 사생아다. 역사적.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 교과서에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은 딱 한 장, 5.16 때 말하자면 선글라스 끼고, 근데 그것도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은 뭐 웃고 있는 사진으로 석장인가 몇 장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나면 네. 애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야, 우리나라는 정말 처음에 출발부터 잘못된 나라였구나.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로 우리 현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동조하기 쉬운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되죠. 자, 교과서만 그런데 이걸 가르치면서 교과서 해설서 지도서에 보면 막 그것보다 엄청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 내용들을 다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사고를 영향을 받고 태어난 애들은 한마디로 나중에 어떤 자기의 어떤 신변상의 조금의 불이익이나 사회 불만적인 계기만 주어지면 이 불만 세력이 되는 좌파, 거죠. 네. 그다음에 야권의 지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이건 정치적인 성향을까지 포함을 해서 또 북한에 이 남원으로 내려보내는 자신들의 어떤 지령 코스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라고 나는 거예요. 민족사의 정통이 북한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서술하게 되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국 북한의 전체주의를 아무래도 덜 비판하게 되고 가장 폐쇄적 포갑적인 북한의 그 반인권 이런 문제를 이제 거론 안 하게 되고. 여기 현장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물어보세요. 예,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저희 법인의 20대 여직원들에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냐, 부끄럽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과사가 다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냐. 저희 법인에 있는 여직원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당성이 어떻겠습니까? 네, 07, 과삼 이 정도는 네, 나와줘야죠. 나와줘야 되는데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딱 나왔어요. 야.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업에서 지금 학생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봐봐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예 이야기를 해요. 헬조선. 우린 지옥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지옥의 악마들이에요? 다 지옥에 살고 있다고. 그 표현을 한다는 게 조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기다가 지옥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현재 우리를 평가할 때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물론 위를 보지 말고 밑을 바라보라 뭐 그런 이야기도 다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나쁘게 보고 너무나 부정을 하고 특히 유관순 언니, 유관순 누나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어떤 아이들은요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 이것도 잘 몰라요. 왜 쉬는지 모른다. 왜 빨간 날이에요. 국경일인지. 그냥 빨간 날이에요. 그리고 광복, 건국 이런 개념도 전혀 없고요. 또 해방 뭐 이런 개념이 아예 없고 광복, 수복 이런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고 그냥 일제 치하에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났고 북한하고 남한이 나눠지게 됐던 거는 미국하고 소련이 우리를 찢었고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북한이 제대로만 됐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각자가 다른 역사관과 국사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사 역사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다리 끊고 도망간 사람. 예.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공과 사가 있어요. 있는데 다리 끊고 도망갔고 외국인을 아내로 둔 사람. 친일 매국노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날 다문화 사회를 예상해가 최초로 그 다문화 대통령이 됐는데 건국 대통령이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고요. 저는 이런 역사가 사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대부분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또 뭐 이러기 때문에 별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 내용이요. 문화적으로 배어드는 문제를 내가 좀 지적을 하겠어요. 자, 얼마 전에 1000만을 넘겨서 1500만까지 갔죠. 영화 암살에 보면 마지막에 거기 이정재가 염상진이라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서술도 틀렸어요. 역사적인 서술이에요. 디테일이. 그런데 그 전지현이가 이정재를 갖다가 마치 예를 들어서 이 저격을 하는 해방 이후에 네. 자 일제 청산을 갖다 하지 않은 부분을 사적으로 청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끝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그 이승만 정부의 건국 부분을 비하하는 부분으로 문화적으로 투영됐는데요. 그 영화를 본 4,500만 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내용이 한마디로 주제라고 보고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한마디로 친일한 놈이 해방시키고 나니까 득세해서 나라를 잡는 주역이 되었다. 두 번째로요. 하기야 영화와 연극은 핵심적인 한마디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쫙 예, 최초로 뭐 2천만 넘은 영화입니까? 괴물에 보면 미군이 한강에다가 화학물질을 독극물을 그래서 방류해서 괴물이 생겼다라고 네.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설국열차 보면 말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제일 악한에 부자들은 호화롭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제일 제일 북한에서 귓한에, 죽어가면서 바퀴벌레나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어떤 뭡니까? 이 서로 간의 이 빈부 계층 이런 차이. 계층 차이 네. 부분을 이 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한마디로 고도 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네. 계층 차이를 이야기하지요. 또 한번 봅시다. 영화 배노인에 보면 그 배노인은 단순히 이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걸 몰아가지고 깜빵에 쳐넣어서 인권 변호사가 변호한다듯이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들에게 가해졌던 국가적 폭력은 한마디로 유신시대의 암울한 측면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극기 휘날리면서 보면요. 그 이승만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장면 뭐 그런 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인연 갈등 때문에 전쟁을 하듯이 형제가 다른 편에서 총을 땡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만 영화들에서 나오는 이런 가치들이요. 이 지금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가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젊은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교과서에서도 이 정도로 서술을 하니까 뭐 이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무런 사회적인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영화들을 1000만 명 이상씩 봐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숭실대의 그 남정옥 교수는 친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정치 권력만 겨우 가지고 있고 문화 권력과 역사 권력은 이미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그렇기 얘기를 때문에 했습니다. 정신분열증적인 그 뇌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을 좀 이어서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젊은 여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되물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이 1인당 GNP가 $1,000도 안 되는 나라들이 50년도 안 돼가지고 20배 이상 소득이 늘고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되물으니까 그제서야 그렇네요. 그럼 내가 왜 자랑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자랑스럽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치관이 현실과 배워왔던 학교 지식관이 엉클어져 있어서 마치 분열적 현상이 일어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게 황금 말이에요. 61년에 96불이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에 독립할 때의 달러적 가치로 하자면 20불도 안 됐을 거예요. 61년에
96불이었다니까. 그러니까 61년에 한국이랑 가장 비슷한 나라가 아프리카 가나였습니다. 예, 가나였고 이디오피아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뭘 갖다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 뭐 흔히 TV 나와서 평론하는 좌파 평론가들이라는 친구들이 자료도 하나 안 찾아보고 하는 이야기가 공산국가, 독재국가, 아프리카 나라들만 한다 이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아이슬란드, 네.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그리스가 세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국정 교과서를 한다, 국사를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는 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하고 싱가포르이 국정 교과서를 해요, 국사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다 나라마다 이 지금 국정 교과서 하는 사연들이 있어요. 자, 아이슬란드라는 것은 인구가 불과 한 65만 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덴마크의 덴마크의 오랜 점령제. 스웨덴 네. 뭐 이런데 점령이 된 네. 조그만 섬에 불과했어요. 그럼 이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지금 유럽에서 작지만은 아주 그 관광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버티는 나라인데 IMF를 겪어도 금융위기를 겪어도 잘 버텨요. 근데 이 나라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역사를 하나로 가르치지 않으면 뭐 역사라고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됐는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키 한번 보십시오. 오스만 투르크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정교가 분리되지 않고 네. 한마디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있다가 1차 대전에 패전을 해가지고 카말 파사가 독립을 갖다 이끄는 과정에서요. 이 부분을 새로 역사를 써야 된다. 그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 역사는 가르치면 안 된다 해서 새로 쓰기 때문에 터키가 국정교과서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한번 보세요.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겨우 1차 대전 때 독립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내전도 겪었어요. 그런 속에서 그리스는 이거는 우리 역사가 독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옛날에 이 고대 서양 문화의 원조였던 우리나라를 가르쳐야 된다 해서 국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는 다 일반적인 뭐 원만하게 왔던 나라들은 역사를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괜찮지만은 이 나라들은 자기의 역사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때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아시아에서는 자 싱가포르는 자기 나라가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나가 독립을 원해서 한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가 쫓겨났죠. 축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 많이 사는 못 사는 어촌을 네. 영국인들 다 떠나버렸는데 저거 떠맡았다가는 중국 놈들 뒷바라지 하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축출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교적 자본주의를 독특한 유교적 자본주의를 통해 가지고 규율 자본주의를 통해서 성장해 온 과정을 역사로 별도로 가르쳐야 된다. 자, 대만은 중국하고 싸우다가 쫓겨나 가지고 그 섬나라에 와서 지금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면 타이페이의 이 고유한 역사 부분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역사가 지금 공산주의 중국의 역사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현대사는 손문의 장개석 정부를 손문 정부, 그 다음에 장개석 정부를 이루는 국민당 정부가 실질적으로 중국의 역사에 정통성이 있다. 공산당은 아니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일제 식민지화를 겪어서 독립을 했는데 북한은 소련의 식민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가버렸고 위성국가로 가버렸고 우리는 정통성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은 국정교과서 이렇게 만들지만 네. 만약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교과서를 만들어도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확고한 아웃라인 딱 선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넘어야 돼. 아까 제가 기한을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11월까지 만들어야 된다. 지금 난제예요. 그러니까 만드냐 안 만드냐 가지고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난제냐면요. 현재 보수 성향의 교수들도 여기에 대해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500명이 넘는 서울대, 연대, 고려대 주요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또 표명하고 있대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많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 그럼 집필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도 되는데 집필지는 구성을 해서 집필을 하고 거기에 또 조그만 문제라도 나오게 되면 나중에 공격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안 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만드냐 안 만드냐 싸움 또 왜 만드냐 이런 싸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국정교과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논외 같아요. 논란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아니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해도 우리 혼자 여성가족부 갖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해도 하고 있는 거 잘 있으면서 그리고 성매매 다 허용하는 나라 많아도 우리는 성매매 금지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주장하는 교과서를 왜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그건 자, 저는요, 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하면 예를 들어서 오류가 빠진 완벽한 교과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기존의 교과서들에 왜 오류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한마디로 교과서 집필진들이 허접한 사람들이거나 무슨 한 그 역사 연구소에 있는 뭐 연구회의 모임에 있는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것끼리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허접한 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이면 국사교 교과서 지금까지 있는 거는 전부 다 검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검정이면 교육부가 그걸 갖다 검증해가지고 내놨는데 뒤에 오류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교육부 관료들이 이런 이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감이나 전문성도 없는 인간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 차관도 검증을 찬성했던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제 발표했던 교육부 총리도 검증을 찬성했다는 사람이고 지금 새누리당에도 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 뭐 조선일보 같은 보수 신문들도 뭐 정권 말까지나 이거는 뭐 천천히 하지 이걸 왜 서둘러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임기 1년 차에 해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를 생각하고 사명감이 있다면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관계없이요. 근데 3년 차에 해서 이런 것도 유감스러운데요. 이 문제에서 보수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어쩐다를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정부는 발표했으니까 고시에서 집행하면 되는 거고 지금 문재인 대표는 어제 오늘 뭐 광화문에 가가지고 장외 투쟁을 하겠다. 장외 투쟁. 네. 그건 하든가 말든가 놔놓고 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민생이 민생을 집중해야 될 박근혜 정부가 민생을 버리고 이걸 갖다가 가지고 정치적 시비를 만든다는데 언제요? 4대 개혁하자 할 때 세월호 때문에 중단시켜가 6개월 끌고 뭐 하면 툭 하면 국회 중단시키고 한 사람이 누군데 누가 감히 민생을 논합니까? 저는요 당장 안 먹고 살아도 되니까 역사 문제는 정확하게 정리해 가가 이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대선은요 교과서 국정의 내용까지도 정하는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표 똑바로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기면 너가 나름대로 또 엉터리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몇 번 반복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을 한 80~90%가 차렸을 때 그야말로 올바른 역사가 정립이 되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에 바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생이 네. 중고등학생이 데모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모라기보다 뭐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하고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보니까 11명.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막 뒤에 들어누워 있고 이런 장면이 또 크게 보도가 되는데 알고 보면 또 19명. 작년에 제가 그 방송국 앞에 커피숍에 시간이 남아서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런 어떤 이념적인 문제로 데모를 하더라고요. 한 20명이 모여가 보니까 한 명이 와서 다 연출하는 PD나 감독처럼 어디에 서고 사진을 어떻게 해라 자리를 바꿔라 피켓을 이랬더라고요. 아, 주동자 한 명이요? 고등학생이요? 나이 든 사람이요. 나이 든 사람이 고등학생들을 그럼 뭐, 고등학생들은 출연자고 네. 나이 든 사람이 그게 뭐 지금 주동자라고. 학생 인권 조례라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을 홍위병 만드는 작업이 또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그 보수 진영에서도 거민정 교과서를 찬성하고 국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저도 한때는 그런 견해를 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그 이상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미국이라 그러면 저도 거민정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8종 교과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다양한 시각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한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현실을 봐야 되지 단순히 뭐 사상의 자유시장에서는 사상의 옳은 것이 자유경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설명만을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청소년들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는 나몰라라 하고 나는 배운대로 이거는요 정말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국정교과서라는 것이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세민의 특징이 뭡니까? 시장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민주화든 뭐든 뭐 시장에 온갖 국가가 개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니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지 왜 이제 여기서는 또 왜 시장 얘기합니까? 자, 그 시장 이야기 잘했어요. 네. 작년에 교학사가 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네. 오류가 있든 말든
교장이 네. 뭐 학교 내부의 논의를 통해 갖고 절차적으로 거쳤겠지. 형식적으로 네. 했겠어요. 그 학교 교장 한 분 저는 잘 아는 사람인데 부산에 그걸 갖다가 발표를 했으면 그럼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냥 허접하니까 교과서를 그냥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학교가 네. 작으면 그것도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뭘 하고 그럼 학교 앞에 가가지고 교대로 피켓을 들고 학부모는 사람들이나 뭐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하라. 네, 학교에 전화지를 해도 난리 나고 뭐 전화지를 해도 예. 그게 시장 업무방해는 시장이 다 맡기는 하고 겁니까? 예. 아니 시장이라는 거는 빵집이 여러 개 빵을 냈는데 빵이 맛이 없으면 자동스럽게 세월이 지나면 그냥 그 빵집은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놔두면 되는데 그때 한 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를 가지고 한마디로 조그만 재벌들 사이에 7개 재벌들 사이에 하나의 이 소기업이 자영업자가 가게 하나 내니까 요 놈도 못 봐주겠다고 다 달라들어서 그냥 한 방에 패가지고 쫓아보낸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게, 교학사 교과서는 단 한 군데에서만 채택을 이게 했습니다. 시장 논리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자, 시장 논리라 그러면 교학사 교과서를 교학사가 아니라 7개 회사가 뭐 금성사부터 뭐 동아까지 이 교과서를 찍는다 이러면 예를 들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우리 교과서를 집필할 필진을 모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좌부터 우까지가 공정하게 섞여야 되고 이렇게 고시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집필진들이 나서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하는 게 시장 논리잖아요. 네. 그런데 5명인데 5명이 전부 한 학교 출신이거나 한 모임 출신이거나부터 비롯해서 여태까지 교과서를 쓴 사람이 130여 명인데 그 중에 31명이 이 교과서 저 교과서 내지는 그 교과서의 해가 바뀔 때마다 다시 만들 때 중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시장 논리가 아니라요. 한마디로 몇 카르텔이네요. 카르텔. 놈이라 해서 미안한데 이거 놈이나 좀 써야 되겠어요. 네. 고소하려면 하든가. 몇 놈들이 돌아가면서 다해먹는 카르텔에서 해먹은 거 아닙니까? 국사학자가 아니라 국사업자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뭔 시장 논리예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소장의 말씀은 어떤 그러니까 독점적인 그 카르텔을 지키고자 하는 거와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반대하는 만드는데 거는. 들어가면요 한 7, 8개월 1년씩 작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돈 얼마 주겠어요? 그 한 연봉은 줘야죠. 그러니까 그 네. 다 현직 교사들이거나 뭐 학 교수거나 이럴 건데 가해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럼 교과서 집필로 들어가면 돈 좀 짭짤하게 챙기지 않겠습니까? 돈 벌라고 이 교과서 저기 아니 진짜 시장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교과서 하나를 집필하는데도 정신이 없을 건데 이 교과서 네. 저 교과서 다 돌아다니는 것이 시장 논리입니까?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권내현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가 얘기했던 문구인데요. 국정 교과서도 문제지만 이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실한 교과서로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 지금 만들 줄 알았는데 왜 부실한 교과서라고 얘기하죠? 지금 교과서 문제에서 문제가 된 거는 이미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정권 2003년 때부터 검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12년 동안에 부실화되어서 시각적이거나 이념적이고 가치적으로 완전히 편중된 집필진도 편중된 그것이 지금 드러난 문제고요. 국정교과서가 편중될지 안 될지는 만들고 난 뒤에 비판을 해야죠. 그 사람들은 미리 뭐 마이너리 리포트입니까? 그게 정치적인 논리 미리 때문에. 문제가 네. 일어날 거라고 예단을 해가지고 예? 미리 체포합니까? 초능력자네요. 네, 그러니까 미래- 저는 이게 네.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맹색이 교수라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통일하고 저는 통일 논의 문제까지 이제 연장을 시키고 싶은데 이게 결론적으로 통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통일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를 갖추냐를 결정할 때 있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긍정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통일 이후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조국을 원하겠죠.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 세력들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상에 어떤 방점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또 과한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교과서 논쟁은요 통일 세력과 반통일 세력과의 전쟁이라고도 저는 단언을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부실한 교과서 만드는 걸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은 겁니까? 담궈봐요. 맛있는 장만 나와요. 장 중에서요. 왜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나? 그건 떡볶이인가? 그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잘하면 되는데 잘할 생각을 안 하고 하기 전부터 어머 이거는 하면은 정말 잘못할지 몰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왜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부터 잘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서 논쟁하고 그렇게 계속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잘못되면 논쟁을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역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는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요, 뭐 국사학 공부했다라는 무슨 뭐 교수나 교사 몇 명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학회나 연구소 만들어가 보니까 한 50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 관련. 네,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쪽으로 편중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 비슷한 거 만드는데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올려주고 돈의 생태계를 만들어놨죠. 돈과 또 무슨 교사하다가 교수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이 메커니즘 속에서 이해 메커니즘이죠. 한마디로 이런 속에서 하는데 아니 국사 교과서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만들어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교과서를 만드는 데는 그야말로 국사와 관련돼서 공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까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모든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 국사라는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 줄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사편찬위원회는 그야말로 한 번이라도 이런 모임에 들어가갖고 줄 서는 패거리에서 발언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자등우등 배제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요? 아, 쓸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아까 됩니다. 자기는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아까 커밍아웃을 아니, 했잖아요. 저는 이제 부탁드리는데 소장님 좀 열받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왜냐면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소장님 열받게 하니까 이 또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소장님이 열변을 토하시면 괜히 우리가 위축돼요. 우리 얌전하게 지금 왜냐면 저거 뭔가 잘못한 거 아 진짜 난 유해 교수 때문에 열받았어. 자, 제3세계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하고 그럼 이거는 거의 뭐 좀 정신장난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자, 전 세계에서 DMZ라는 뭐 50km입니까? 그렇죠. 아, 이 5km, 5km. 5km에 이렇게 네, 남북으로 5km. 군사력이 총 집중되어 있고 핵을 가지고 한쪽엔 가지고 있고 한쪽은 없고 이런 어떤 군사적 대립 지역이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체제를 가지고 적대적으로 죽이느냐 죽이느냐 또 때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 어떤 네,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구상의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의 이 국사, 역사 교과서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북한은 북한식으로 자기식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역사를 정통화하는 즉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이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다고 자기 주장을 하는 역사를 쓰겠죠. 그거 뭐라 합니까? 저거는 아무데나 쓰라는 겁니다. 통일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를 써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서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북한에 맞추어서 우리 역사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쓰는데 내재적 관점이 뭡니까? 과거에 송두율이니 뭐니 하는 사실상 중립적인 지식인인 척하면서 북한 간첩 비스무리한 북한의 실상은 북한식 논리로 이해해야 한다. 이종석 그게 씨, 내재적 관점이죠. 그 네. 사람들 간첩 비스무리한이라고 말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니까 또 네. 고소하지 마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해오던 내재적 관점, 즉 북한은 북한의 고유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의 한국 역사를 쓰는데 집어넣어가지고 이해하자라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한국사를 쓰는데 한국의 내재적인 관점에서 써야 된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정말 웃기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치고받고 할 이유는 없고요. 지금부터는 토론할 자신이 있는 좌파 진영에, 종부 진영에 농객이 있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도 네. 나오라 합시다. 아니 나오면 좋죠. 뭐 낙곰수도 나오고 진윤거이도 나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고. 여기 이렇게 나란히 네.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여기 우리 집에 왜 왔니? 예, 그거는 우리가 하면 되고요. 우리는 네. 직업이 그냥 입으로 구라뜨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면 되고 그냥 국사편찬위원회와 네. 그다음에 이 지필진들은 열심히 역사만 쓰면 되는 거고요. 억울하면 다음 대선에 이기라는 거예요. 다음 대선에 이기면 틀림없이 국정교과서를 다시 검정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교과서가 7개가 아니라 14개쯤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역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때 그런 게 직권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거기에 같이 올려요. 자, 이기는 놈이 지 맘대로 쓰기.
내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이기는 네. 놈이 지 맘대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후에 거기에 붙은 무슨 정교조 선생, 더 나아가서 좌파 국사학자, 교수, 교사까지 다 붙고 이쪽은 그게 아니라 국정을 해야 되는 사람 다 붙어서 이제 판을 갖다가 이 판으로 끝내자는 이야기예요. 서울시는 이 와중에 청년에게 50만 원 주겠다고 또 1인당. 1인당 뭐 갑자기 이제 아니 저기 성남시는 100만 원 준다는데 성남시보다 아 왜 50만 원이니까 주려면 500만 원 주고 5천만 원 주도 해야지. 오늘 소장님 화났어. 소장님이 돌아온 저격수다를 한 몇 주를 안 하다가 나오시니까 혼자서 뉴스 브리핑 하실 때보다 여기가 더 재밌나? 혼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화 안 내시던데. 제가 오늘 민감한 그날이에요. 바이오리듬 얘기하신 거죠 지금? 네. 생리적으로 민감한. 네, 바이오리듬에 의해서 컨디션이 좀 처지는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네. 이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쟁, 여야 정치인들이 거의 모두 나서서 뭐 들러붙는 것도 그렇고,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소신 발언을 두고 정치권 전체가 들썩이는 것을 보고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은 결국은 이념 논쟁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다. 그렇다면 화두는 운동권 심판이 되지 않을까요? 낡은 386 청산이요? 그 낡은 386을 청산하자는 세력과 386이 들고 나왔던 여러 가지 이념 지향적 뭐 기타 뭐 편향적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대 대회전이 되지 않을까. 엊그제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네. 그 뭐 과도한 과잉된 그 이념에서 탈피하고 이 실질적인 네. 이전 있는 정책을 만들자. 저 과잉 이념, 편향보다는 예, 과잉 그래서 이념. 네. 이 DJ나 노무현 시대를 극복하는 그런 것이 야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안철수 의원 이야기고 그러고 나니까 SNS에서 뭐 안철수 과거 무슨 뭐 BWM 제가 했던 옛날 이야기를 친노들이 다 받아가지고 SNS에서 열심히 또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작권이 황 소장. 그러니까 친노들 그 트윗 하려 그러면 그 저작권 안철수가 1910원에 사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몇 배 튀겨 먹었다는 거는 저한테 와서 허락받고 올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다음 대선에서 솔직히 말하면 여태까지 이념이라는 게 뒤에 있었는데요. 대선에서는 서로가 가운데로 왔습니다. 경제 그렇습니다. 민주화부터 시작해서 복지 강화 이러면서 이념은 서로 다 숨겼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근데 이제는 숨기지 말고요. 다 깨가지고 올려놓고 이기는 사람이 그냥 통으로 먹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봐요. 근데 정치권이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새누리당에서 5명의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초선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물론 현역 뭐 지역구예요? 지역구죠. 서초갑. 그건 어차피 공천이 안 되겠네. 네. 근데 어쨌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혁신이 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외치고 있는 새민연에서는 아무도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자, 대한민국이 과거 어떤 나라였는가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60년대 초반 글로 잠깐 돌아가셔서 화장실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때는 화장실에 가면 종이를 이걸로 썼죠. 화장실에 가면 신문지로? 화장실 귀신이 그리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2개 있었는데 이상하다. 저도 어릴 때 화장실에 갔다가 한번 빠졌어요. 똥도. 그럼 독이 오른다고 하죠. 발을 네. 헛디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나무가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장수고 똥통에 빠져서 인생이 엄청 재수가 좋을 거다. 네. 큰 출세를 할 거다 하고 예측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자관 중요한 것은 화장실에 그랬고 또 갔다 오면 한 30분간 화장실의 냄새가 옷에서 배어서 화장실 향수가 있었죠. 네.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 근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정말 여러 명이 내려가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 옥수동에서요 한때 자취를 잠깐 했는데 대학 다닐 때 아침에 그럼 80년대 초반입니다. 화장실 가려면 이 집 저 집 살던 사람이 다세대 주택 같은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공동 화장실. 네. 줄을 갖다가 한 10m 정도 섰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화장실 가려고 마주보고 서 있고 화장실 바로 문 앞에도 서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화장실 안에서 어떻게 일을 받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러운데요.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근데 요즘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기 편한 시대에 살고 비데도 사용하고 이러니까 한마디로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거꾸로 딱 놓고, 자, 중국이 바다, 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정글, 그 다음에 사막, 네. 이렇게 자연적인 지형지물로 차단된 데가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 안에는 전부 다 중국이 다 장악했어요. 유일하게 중국에 안 들어간 나라가 한반도였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중국을 갖다가 이 상국으로 섬기고 종주국으로 섬기면서 중국에가 왕책봉을 받아오고 별별 비참한 일을 다 겪었지만은 대한민국이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고려, 그 다음에 조선을 거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일제 식민지가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이 따로 해방이 된 것은 이 나라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국과는 다르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서 또 항일투쟁도 해서 인정받아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의 역사가 비루하고 정말 한국이 출발부터 잘못된 것 같지만 저는 중국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 중국 옆에 붙어서 우리가 민족적 정통성을 유지해오면서 오늘날 독립을 유지하면서 세계 12대 경제 국가 안에 들어간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과정에서요, 대한민국의 이 지금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선까지 유지되어 온 부분도 기적이고, 그 다음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해방이 되는 것도 기적이고,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한 것도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어 온 건데, 이것을 갖다가 비하하고 냉소적으로 힐난하고 한마디로 자조하고 하는 역사를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요, 그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역사는 자부심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이 역사를 왜곡시킨 사람들은 아마 전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영화 얘기 하셨으니까 저도 영화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1000만 명 돌파한 영화였죠. 거기 보면 이제 파독 광부 얘기가 나오는데, 국제시장이요. 파독 광부로 가셨던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대학 출신들이 뽑혀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른바 서울대, 스카이대를 나온 분들이 뽑혀서 독일로 광부를 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런 분들이 광부에 뽑히면 옆에 있는 집들이 매우 부러워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이제 저 집은 셈이 폈구나 하고. 그게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앵거스 디턴인데요. 결국 핵심은 나라가 잘 살게 돼야 비참하게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든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류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박사님, 저도 한마디 할게요. 짧게. 네, 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생겼는데 길게. 네, 아니, 뭐예요? 요즘 헬조선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죠.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60년대, 70년대 청년기를 보냈던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게 바로 헬조선입니다.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유럽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난민을 정말 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난민이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난민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종북 좌파들에게 하나 한마디 하겠는데요. 이거 논쟁하면 할수록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하면 할수록 교과서 국정화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점점 많아질 근데 테니까. 갑자기 우리 4대4로 붙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쟁하려면 여기 와서 붙고 그냥 제 같으면 이 1인시 며칠 하다가 조용해지고 딴 일 하겠어요.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2017년 대선은 결국 첨예하고 정확한 이념 논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